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혼 첫날 밤에 일어난 기이한 사건입니다.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진 쩍 하는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신혼 침대. 저는 침대를 고쳐보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옆에 누운 남편이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한 물건이 들어있었죠.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주세요. 마당에 전등이 꺼지고 저희 부부의 신혼방에도 부드러운 노란 불빛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은한 백합 향기와 잔잔한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우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28살에 저는 오늘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는 남자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32살로 차분하고 다정하며 조금 과묵한 편입니다. 오늘 이 방은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정성껏 꾸며주셨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고전적인 문양이 조각된 커다란 원목 침대는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물건으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마사카 그 침대가 제 인생을 뒤흔들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죠. 민준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손님들 맞이했잖아. 저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지며 모든 것이 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쩍 소리와 함께 침대가 크게 흔들리더니 한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침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당황스러움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죠. 민준 씨가 핸드폰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추었고 저도 비뚤어진 나무 지지대를 바로잡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판을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준 씨, 저기 아래에 상자가 있어요. 민준 씨가 힐끗 보더니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시선이 그 자리에 멈췄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넣어두신 낡은 물건인가 보네. 신경 쓰지 마. 내일 치우면 돼.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상자는 마치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려 하자 민준 씨가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그냥 둬. 내일 하자.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임시로 침대를 고쳐 눕긴 했지만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어떤 여자든 남편의 품에 안겨 달콤한 속삭임을 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밤중 저는 살며시 몸을 뒤척였습니다. 민준 씨의 숨소리는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침대 밑을 비추었고 그 나무 상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허리를 숙여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고 나무 모서리는 차가웠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로 된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살짝 돌리니 쉽게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 든 것은 낡은 물건이나 잡동사니가 아니었습니다. 은색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인 편지 한 묶음과 누렇게 바랜 웨딩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준 씨였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왜 웨딩 사진이 여기에? 저는 편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손으로 쓴 편지였고 부드럽고 둥근 글씨체로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작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그리워요. 만약 우리가 부부가 된다면 절대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마음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혼방은 순식간에 낯선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백합 향기, 바람소리, 달빛, 모든 것이 눈물 속에 흐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곤히 잠든 저 남자, 온전히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와 낡은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사진 속 여자의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은 이런 기념품을 침대 밑에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운명처럼 신혼 첫날 밤에 침대가 무너져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모든 것을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신혼 첫날 밤은 더 이상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의심과 고통,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의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침대 밑으로 허리를 숙여 그 상자를 꺼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옆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 밤새 제가 뜬 눈으로 지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신혼 첫날 밤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혼의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막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을 때 저는 여전히 잠든 척했습니다. 살짝 뜬 눈꺼풀 사이로 그가 일어나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침대 밑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나무 상자를 꺼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쳐 낡은 편지들과 빛바랜 웨딩 사진에 반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무나도 애틋하고 다정한 가슴 아픈 손길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숨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한 여자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제자리에 다시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상자와 사진 그리고 편지 몇 장을 급히 찍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숨긴 비밀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저는 멍하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소리, 아래층,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위층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서윤아, 내려와서 아침 먹어라. 오늘 친척들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평정을 찾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자리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그는 제 손을 잡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모범적인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모든 미소와 손길은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제가 먼저 방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걔 아직도 옛날 일 못 잊었을 거야.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지아가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서 불쌍하지. 걔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괜찮아지겠죠.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고모인 듯 했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지아. 그녀의 이름은 지아였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가 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열어 SNS를 검색했습니다. 지아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예전 SNS 계정으로 들어가 태그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박지아. 3년 전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결혼 축하해,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같은 친구들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욕실에서 나온 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피곤해. 저는 그저 아니,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과거 가장 깊은 곳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과연 내게 말해주었을까?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한 채 이미 죽은 영혼과 함께하는 이중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었을까?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바람이라도 좀 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앞의 작은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원 끝에 있는 낡은 창고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우연히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에는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편지 더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잊으려고 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 결혼은 했지만 밤이 되면 아직도 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다가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낡은 그림자의 대체품으로 만들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절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죠.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린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지만 감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에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제3자, 이미 죽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아라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식탁에는 그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 이미 식어버렸고 마치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백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죽은 사람과 대화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말이 고통스러운 후렴구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민준이가 일찍 나갔단다. 아마 지하 기일이라 추모 공원에 갔을 거야. 해마다 기일이 되면 혼자 가서 향을 피우거든. 익숙해졌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걔가 너를 많이 아끼는 거 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일. 오늘이 바로 그 사진 속 여자의 기일이었던 것입니다. 목까지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쓰고 떫은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해해요, 어머님. 어머니는 저를 자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착하기도 해라. 민준이가 너 같은 애를 만난 건 복이야. 지난 일은 그냥 흘려보내려무나.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그가 돌아왔습니다. 옷에서는 향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추모 공원에 잠시 다녀왔어.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분 기일이잖아요. 민준 씨가 흠칫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황한 눈빛을 하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칼에 베인 듯 아팠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단지 매일 밤 제 옆에 눕는 사람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오해야. 지아는 결혼식 바로 전에 세상을 떠났어.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는 나의 현재고 내가 결혼하기로 선택한 사람, 내 아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두 사람의 편지와
웨딩 사진이 담긴 상자를 우리 신혼 첫날 밤 침대 밑에 숨겨두셨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힘없이 늘어뜨려졌고 눈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마음의 상처를 콕콕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체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옷장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 외에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청첩장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늦더라도 평생 기다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부를 데리러 가던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낡은 신문기사 조각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즉사, 사진은 흐릿했지만 지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바로 전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 방은 그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방이었고 저는 그저 미완성된 사랑의 비극이 깃든 방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그의 속삭임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결혼은 했지만 아직 널 잊지 못했어. 몇 년이 지나도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제 남편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방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신혼이니까 모든 게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국화꽃을 놓았던 나무 책상 쪽을 정리하다가 서랍에 끼워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막 방을 나간 터라 저는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년 전 날짜와 함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아가 떠났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린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 방을 그대로 둘 것이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서 매일 그녀가 아직 여기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그리움, 후회,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서윤과 결혼했다. 지아를 잊을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생각나는 것 같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인가 아니면 그가 낡은 상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시험 대상인가. 그날 오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가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지아가 직접 골랐다는 하얀 커튼을 날렸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그가 웅크리고 앉아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과거 속에 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모든 편지와 사진을 모아 나무 상자에 담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밝은 달빛이 눈물로 젖은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유품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가 달려와 불을 끄고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태우지 마. 제발.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목이 맨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심해요. 다시는 당신의 과거를 건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이 내게 속하지 않은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 그가 땅에 주저앉는 소리, 밤 공기 속에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혼 첫날 밤의 행복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사랑이 죽었지만 그 남자의 마음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랑 이야기의 두 번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태우려 했던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그는 시선을 피했고 저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랑은 이제 욱신거리는 상처로 나만 만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부터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차마 먼저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제 다정한 부부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마당을 하얗게 뒤덮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왓장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기억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떨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도우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예전에 가던 곳에 다녀왔어. 저는 그가 말하는 예전에 가던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지아가 잠든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았습니다. 유리가 깨진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지아가 하얀 한복을 입고 익숙한 나무다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낡은 웨딩 사진 속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액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이 비고 무엇이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등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차린 저녁을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지아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액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을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 서윤아, 미안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너를 내 삶으로 끌어들인 건 내 잘못이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테이블 가장자리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저더러 떠나달라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서 널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지아는 내 품에서 죽었어. 그 느낌은 사람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아. 이해하겠어.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그럼 저는요,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그와 그녀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던 침대에서 잠을 자요. 당신을 만질 때마다 당신이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당신 아내 맞나요? 아니면 그저 대체품인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집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며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어깨만 살짝 떨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일어나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액자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액자를 높이 쳐들고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아야, 제발 나를 놓아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깜짝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서랍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서윤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준 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일기장을 읽었다는 거 알아. 탓하지 않아. 어쩌면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나을지도 몰라. 지아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 그날 운전은 내가 했어. 우린 다퉜고 지아는 길 중간에 내리겠다고 했어. 내가 그녀를 붙잡으려다 차가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지. 나는 살았고 그녀는 죽었어. 나는 지난 3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네가 나타났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가까워질수록 더 큰 죄책감을 느꼈어. 내 마음이 아직 지아를 잊지 못했으니까. 미안해, 서윤아. 만약 언젠가 네가 떠난다고 해도 나는 감히 널 붙잡지 못할 거야.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옛사랑에 묶인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도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처마 밑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비옷을 덮어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은 매일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를 동정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두 사람의 미완성된 사랑에 휘말린 제 자신을 동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지아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끌어안고는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 좀 맡아줘. 이제부터는 그녀를 위해 향을 피우지 않을 거야. 아마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사진을 보고 고통 속에서 겨우 일어서려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추억을 따라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마주해야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말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잿빛 구름 사이로 달이 솟아올랐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위태로운 평화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아의 사진을 제게 맡긴 것은 그가 정말로 과거를 놓아주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념품은 치울 수 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이상해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몇 시간이고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가 아닌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불렀는데도 대답 없이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건드리자 그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아야, 돌아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이내 정신을 차리며 당황했습니다. 서윤아, 미안. 내가 잠시 착각했나 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고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지아라는 이름이 저보다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마 밖에는 보슬비가 내렸고 창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한기와 희미한 꽃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가지마, 지아야, 제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 옛 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눈을 뜬다 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났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잠시 여기를 떠나 있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집에요. 며칠만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이 집은 너무 답답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기다릴게. 저는 옷 몇 벌을 챙겨 그날 바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끌고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뒤돌아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고 햇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고독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며 캐물으셨습니다. 왜 혼자 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에 와.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묻지 마세요,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친정집에 있는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매일 밤, 신혼 첫날 밤, 침대가 무너지던 꿈을 꿨습니다. 상자를 열고 낡은 웨딩 사진을 보던 그 장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녁에 전화할게. 저는 오랫동안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10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어디야? 친정집에요. 왜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문 밖에 누가 서 있었어. 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였는데 사라졌어.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죠. 장난 아니야. 거실에서 발소리도 들렸어. 나가보니 아무도 없는데 백합 향기가 진동했어. 예전에 지아가 좋아하던 바로 그 향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백합 향기. 바로 신혼 첫날 밤 침대가 무너졌을 때 제가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민준 씨는 책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 눈만 감으면 지아가 정원 밖에 서 있는 게 보여. 내 이름을 부르더라.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들어요. 그녀는 죽었어요. 당신은 계속 살아가야 해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요. 그가 제 손을 꽉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떤 밤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 그리고 저 창가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려. 나 미친 거 아니야. 서윤아, 단지 지아가 정말 떠난 건지 확신이 안 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커튼이 창틀에 부딪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국화가 여전히 피어 있었고 이슬을 머금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침실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짐이 되어버린 그 방을, 옷장을 열었을 때 옷가지들은 단정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웨딩 사진이 아니라 지아가 이 방 한가운데 서서 침대 머리맡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지금도 제가 매일 보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민준 씨도 남아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나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옷장에서요. 그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신혼방 꾸미던 날 찍은 거야. 지아가 행복한 날에 자기 모습을 보고 싶다고 큰 거울을 걸자고 했었지. 그의 목소리가 잠기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어야 해요, 민준 씨.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붙잡으면 살아있는 저 같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작별 인사를 할 하룻밤만 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편히 가. 강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달빛 때문인지 지친 제 눈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녀린 형체가 등을 돌리고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이제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아.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밤빛 속에서 제가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 영혼의 놓아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차갑지 않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날 모든 것이 다시 변하고 평온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비극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부드럽게 떠올랐고 처마 밑 제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식사를 하며 놀랍도록 온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하 꿈을 꿨어. 웃으면서 더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깨어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아마 정말로 떠난 것 같아.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며칠간 그가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도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다정한 눈빛. 그 순간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모든 것은 신혼 첫날 밤처럼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이리 좀 와봐. 저는 손을 닫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더 작게, 서윤아, 이것 좀 봐.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커튼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쳐 거울이 반짝였고 그의 창백한 얼굴이 반사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그녀야. 그녀가 거울 속에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거울에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민준 씨 등 뒤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여자의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얼굴은 불분명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림자가 반사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봤어. 그녀가 나를 보더니 사라졌어. 서윤아, 정말이야. 내가 봤어. 저는 그를 껴안고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그냥 빛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 거울 떼어낼게요. 저는 작은 망치를 가져와 거울 틀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는 순간 거울 표면에 번개 같은 긴 금이 가며 귀를 찢는 쩍 소리가 났습니다. 거울이 두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저와 민준 씨의 모습이 비쳤지만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텅 빈 허공처럼 검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 씨는 뒤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봤지? 그녀는 떠나지 않았어. 아직 여기 있어. 저는 그의 손을 끌었습니다. 나가요, 민준 씨. 더 이상 보지 마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거울에 고정된 채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아직 화가 났다면 나타나서 말해줘. 제발 침묵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그가 깜짝 놀라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를 방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오후에 저는 거울을 정원 뒤편에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반대하지 않고 그저 낡은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처마 밑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버렸던 거울이 다시 벽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유리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 네가 나갔을 때 발소리가 들렸어. 들어와 보니 이미 여기 있었어.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일단 쉬어요.
내일 사람 불러서 이 거울 멀리 치워버릴게요. 그날 밤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덜미 뒤로 차가운 숨결과 함께 희미한 바람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저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거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환각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퀭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또 나를 불렀어. 추억을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 화내지 마, 서윤아. 하지만 그녀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평온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이 듣는 건 다 환상일 뿐이에요. 우리 며칠만 멀리 떠나요. 이 집에서 벗어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잠시 등을 돌린 사이 그는 이미 옛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방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 씨, 뭐 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지아가 어디 가지 말래. 그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있어. 서윤아, 들려? 그녀가 아직 날 기다리고 있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 내 말 들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바로 저 거울 속에 있어. 그녀가 우는 소리가 들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는 순간 거울에서 금 가는 소리가 나더니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균열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울 조각 하나가 떨어져 제 손을 베었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피가 나잖아. 저는 아픔을 참고 그를 방 밖으로 끌어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떨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정말 잊고 싶은데 그녀가 허락하지 않아.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추억 속에 스스로를 가둘 뿐이에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여기서 떠나자. 내 말이 맞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끔찍한 집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올 무렵 짐 정리를 하다가 창밖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안개 속 정원에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한 사람의 그림자가 거울이 있는 방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자 그 그림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죽은 여자 지아의 그림자는 아직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안개가 자욱했고 축축한 습기가 창틀에 맺혀 얼룩을 그렸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밤새 그는 미열에 시달리며 지아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이 집을 떠나야만 그가 정말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떠나고 싶은 거야? 저는 돌아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떠나야 해요. 여기서는 당신도 저도 살 수 없어요. 오늘만 지나면 돼요. 새 집을 구해서 다시 시작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이 집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차려 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흠칫 멈춰섰습니다. 어제 제가 떼어냈던 거울이 다시 원래 자리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은 깨끗하게 닦여 있어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왜 이걸 다시 여기에 뒀어요? 제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마주보고 나직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나 이제 떠나. 평생 너에게 빚을 졌지만 남은 사람이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아직 나를 생각한다면 제발 나를 놓아줘.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빗줄기가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방 안이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봤어? 서윤아, 저 빛, 그녀가 대답한 거야.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나가요. 제발. 그는 일어섰습니다. 거울에서 물러섰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가야 해. 갑자기 작은 폭발음이 들리며 거울 표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유리 조각 하나가 그의 팔을 스쳐 피가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처를 감쌌고 그는 멍하니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났어. 이번엔 정말이야. 저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처마 밖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치자 저는 모든 짐을 챙겨 방문을 잠갔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 하얀 국화나무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거 알아? 지아가 이 꽃을 좋아했어. 그녀가 죽은 날 정원 가득 국화를 심었어. 향기를 맡으면 그리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맡을수록 더 아프기만 했어.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과거가 영원히 자신을 얽매도록 내버려 둘 권리는 없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지아보다 너를 먼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소금처럼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도 우리 사이에 검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처마 밖으로 내리는 가벼운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의자를 끄는 소리,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추운 날씨에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아야, 안 돼, 제발. 저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쿵, 쿵.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래층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불을 켰습니다. 약한 노란 불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가까워졌을 때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튼은 세차게 나부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제게 맡겼던 지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진을 가방에 넣어 굳게 잠갔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민준 씨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돌려준 거야. 강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창틀에 부딪히며 퍽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아야, 알았어.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하지만 제발 서윤이는 괴롭히지 마.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가요. 제발.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알아. 우리 가자. 하지만 가기 전에 그녀에게 향 하나만 피우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마당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는 국화나무 아래 서서 향에 불을 붙이고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돌아설 때 강한 바람이 불어 향에 재가 흩날리며 연기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떠났나 봐. 서윤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건지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낡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그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이 끝나지 않았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하얀 국화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꽃집들이 살며시 떨어져 은빛, 달빛 아래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돌리며 조용히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곧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틀 때 진짜 비극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방 안 차가운 기운이 이불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옆으로 손을 뻗었지만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마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발에 차갑고 축축한 것이 닿았습니다. 흙투성이인 채 흩어져 있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 아래 누군가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텅 빈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아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액자는 깨졌지만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여기 나가 있으면 그녀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 단 두 글자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 씨, 내 말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어. 그녀가 저기, 저 나무 아래 서 있었어. 오랫동안 나를 보더니 웃었어. 그리고 말했어. 이 집을 떠나지 마. 내게 마지막으로 빚진 게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짙은 안개뿐이었지만 문득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당신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손을 짚고 겨우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뒤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마당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아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가야겠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나무다리로 오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떠나기 전에 돌아올게.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무다리, 두 사람의 낡은 사진을 찍었던 곳, 그리고 과거의 사고가 일어났던 곳.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낡은 강가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낡은 나무다리는 여전히 흐린 강물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바람에 옷자락이 휘날렸습니다. 그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했습니다. 반은 깨어있고 반은 꿈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나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거야. 저는 다가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요. 우리 여기서 떠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잊었어요? 그가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해. 하지만 지아가 그랬어. 그녀가 죽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편히 쉴 수 없을 거라고. 나 너무 지쳤어. 서윤아. 지난 3년간 매일 밤 죄인처럼 살았어. 이 악몽을 끝내고 싶어. 저는 빠르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녀를 기쁘게 하는 걸로요? 아니면 스스로를 죽이는 걸로요? 생각해봐요. 지아가 당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평온이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영혼이 아니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서윤아. 네가 없었다면 난 영영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낡은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의 발밑 썩은 나무 판자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 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거센 물살 속에서 그를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흐린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트로 끌고 가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힘내요, 민준 씨, 나를 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미안해, 지아에게 전해줘. 약속 지켰다고.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는 그를 강가로 끌어당겼습니다. 손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기절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 나를 떠나지 마요.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희미하게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 눈앞의 남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얇은 경계선 위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술이 속삭였습니다. 지아 꿈을 꿨어. 다리 위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등을 돌리고 떠났어.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용서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간호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벽에 비쳤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백합 향기도 창가를 스치는 하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산산조각난 과거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작은 희망, 그리고 두 사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달빛이 비치는 하얀 국화밭을 내다보았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아씨,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제가 대신 그 사람을 돌볼게요. 시원한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답처럼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평온하게 잠든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의 삶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깨어났고 저는 제 것이 아닌 것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고 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시작의 첫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무다리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외상은 아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함께 아득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에게 차를 타주며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 끔찍했던 악몽은 정말로 우리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 집에서 떠나고 싶어. 팔거나 새를 주거나 하자. 더는 거기 있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마지막 남은 안개를 걷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깨진 거울의 나무틀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빛이 들어와 희미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죽은 날 이 방을 그대로 두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걸.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녀도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짐을 마당으로 꺼냈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눈부셨고 비를 맞은 하얀 국화밭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틈새에 끼어 있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에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찾는다면 아마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아의 글씨체임을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만약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제발 이 방이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 그래야 나도 웃을 수 있을 거야. 나의 기억이 당신의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막 줄의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 편지가 민준 씨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지아가 원망을 품고 죽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이미 그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향을 피우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너에게 평생 빚을 졌지만 고통도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서윤이를 위해서 살아갈게. 향 연기가 피어올라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울음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방은 이제 침묵과 은은한 향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흉터는 아무로도 바람이 불면 다시 아려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삶은 너무나 평온해서 과거가 잠들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화초를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 평온한 밤들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란다에서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제가 나가보니 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이 하얀 국화, 이제 지아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 심은 거야. 매일 아침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이겨냈는지 기억하고 싶어. 저는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폭풍우를 헤쳐나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 불허한 법이죠. 며칠 후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나무, 액자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민준 씨와 지아의 낡은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비 오는 밤에 태우려 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도 액자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사진 모서리에 피처럼 붉은 얼룩이 묻어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나가
민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진은 상자와 함께 묻었는데. 저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거죠? 누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지하의 일을 아는 사람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그는 대답 없이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테이블 위 컵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붉은 얼룩에 스며들자 마치 신선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몸을 뒤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만지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요. 내일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베란다를 보니 그가 심었던 하얀 국화 화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꽃이 핀 땅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주우려다 화분 밑에서 이슬에 젖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지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저는 종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들어봐.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모든 걸 다시 파헤치려는 것 같아. 저는 그를 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당신과 지하의 일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 있어. 예전에 지하를 좋아했던 내 친구, 성우. 그때 나와 지하는 아직 그 애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 후에 성우는 해외로 떠났고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 나는 그저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성우라면 그는 복수하려는 거야. 아마 내가 지하를 죽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책상 옆에 내내 앉아 불이 꺼진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과거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마주해야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소용돌이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억 속의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복수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려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든 더 이상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유령이 아직 잠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제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에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아늑했던 작은 집은 순식간에 낯선 공간이 되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책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하의 낡은 사진과 용서의 편지, 그리고 과거를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나아질 건 없어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에 억지 미소가 걸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아가 보이거나 성우가 보일까봐 무서워. 만약 정말 그가 돌아온 거라면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마주해요. 지아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만약 누군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증오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 오는 밤에 울린 갑작스러운 소리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저는 문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크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탁했지만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나 성호야. 민준이 오랜 친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 있던 민준 씨도 멈칫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몇 걸음 앞으로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초췌한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분노와 연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준아. 성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서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정말 너야? 해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과거는 떠나지 않더군. 그런데 너는 마치 아무도 너 때문에 죽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살고 있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끼어들어 긴장을 풀려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요. 성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지아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순간적인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녀 사진을 가지고 있구나.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죄를 씻으려고? 아니면 네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야, 무슨 말을 해도 좋지만 지아를 그렇게 모욕하지는 마. 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목이 맨 웃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운전은 네가 했고 그녀와 다퉜고 그녀가 길에서 내리게 만들어서 죽게 했잖아. 네가 아니었다면 지아는 죽지 않았어. 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성호 씨, 이 사람은 충분히 죗값을 치렀어요. 지아는 용서했어요. 그녀가 직접 쓴 편지도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성호가 제게 획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아? 지아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우린 함께 자랐어. 난 어릴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민준이 같은 비겁한 녀석 때문에 모든 걸 남기고 죽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을게. 하지만 내 분풀이를 위해 나를 탓하지는 마. 지아는 이미 날 용서했어. 그리고 나는 매일 속죄하며 살고 있어. 성호는 그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는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속죄. 몇 년 고통스럽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넌 몰라.
난 눈을 감을 때마다 지아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녀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보여. 이 고통은 너만 겪는 게 아니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호의 눈에 비친 상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깊어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성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지아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 성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억지 미소 뒤로 감추었습니다. 내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민준아. 이걸 돌려주러 왔지. 그가 옷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민준 씨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성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리 아래서. 과거를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모든 건 그대로 있었어. 네가 감히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지아의 낡은 편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편지 더미 사이에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하고 찌그러진 결혼 반지였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반지는 지아가 사고 나던 날 끼고 있었는데 성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가 떨어진 곳을 다시 뒤져서 찾았어. 기억하려고 간직했지. 이제 너한테 돌려줄게. 잘 간직하고 그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기억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그렇게 한다고 지아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나요? 성호가 저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녀를 죽게 만든 사람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어.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매일 밤 그녀를 봐. 나는 그날 이후로 이미 마음속에서 죽었어. 성호야.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밖에서는 빗물이 유리창을 때렸고 그들의 마음속 폭풍과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떨며 약한 목소리로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지아는 이제 없어요. 그녀는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멀리 왔어. 하지만 한 사람을 묻으면 내 마음의 절반도 함께 묻히는 거야. 그는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턱에서 그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와 그녀 목까지 살아줘.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겪은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 문이 닫히고 적막한 공간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시달렸던 모든 세월을 위해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민준 씨.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과거로 끌어내리게 두지 마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 이번엔 정말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하늘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는 멎고 폭풍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사람이 마주하기만 한다면 더는 후회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일이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성우가 다녀간 후 우리 집은 마치 숨을 죽인 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 문자 알림음, 문이 열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악몽을 꾼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민준 씨는 변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수도 줄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온을 주려 애썼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물기 힘든 균열처럼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옷을 다 개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 거라는 연락도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문을 열고 틈으로 내다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섰을 때 거실 바닥에 반듯하게 놓인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표도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서툰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조용히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직 불을 끄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자식 장난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지? 저는 대답할 용기가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문 잠그고 오늘 밤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갔고 모든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커튼을 치고 창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새 빗소리는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불 속에서 계속 뒤척이다가 이따금 벌떡 일어나 잠 못 드는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를 위로하며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한밤중 저는 타는 냄새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얇은 연기 한 줄기가 거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아파트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을 몸에 두르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종이 상자 근처에서 작은 불길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가 불을 낸 건지 손발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즉시 젖은 이불로 불을 껐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고 그을음과 매캐한 냄새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떨면서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꽉 안아주었지만 그의 팔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을 확인한 후 저는 창틀에서 작은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와 위협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구석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불길이 가장 가까웠던 구석에는 불에 그을린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몇 글자를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이 일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고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당분간 친척 집에 머무를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애써 참는 듯 했지만 눈은 붉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원했던 것은 과거를 잊고 모든 것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과거로 끌어내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마주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경찰은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겁주려 하거나 복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CCTV를 확인하고 며칠간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나자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 씨 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성호가 나를 혐오할 수는 있지만 남의 집에 불을 지를 만큼 무모할까? 어쩌면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그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누군가. 그날 집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며칠간 시골에 내려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결과에 맞서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사랑했지만 온전히 그의 탓만은 아닌 짐에 짓눌려 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늦은 오후 모두가 떠나고 저는 혼자 연기로 인한 얼룩을 청소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작은 나무 상자가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물건은 분명히 버렸는데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상자를 들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타버린 편지들 사이에 타지 않은 새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반듯한 글씨체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녀의 말을 들어. 진실을 알기 전까지 절대 헤어지지 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는 방금 쓴 것처럼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우리가 함께 그 종이를 읽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라니 민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 또 다른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누가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뭐지? 저는 우리가 이사할 때 민준 씨가 제사상에 올렸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지하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숨겨져 있거나 누군가 일부러 마지막 조각을 숨겨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려 한다는 생각.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것을 다시 뒤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짜인 각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어떤 위험이 닥치든 과거가 아무리 소름 끼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탁하고 불분명한 목소리가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 마지막 편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숨겨뒀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시작된 곳, 저는 멈칫했습니다. 나무다리, 지아와 민준 씨가 데이트했던 그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다면 그 편지는 지아가 남긴 마지막 무언가, 누군가가 감추려 하거나 두 사람이 마주해야만 하는 진실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와 민준 씨를 꽉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저 더러운 얼룩들을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비는 오히려 모든 것을 희미하고 불분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혹은 며칠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떤 어둠이 닥쳐도 더 이상 과거가
내 인생을 삼키게 두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든 저와 민준 씨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를 이 구덩이에서 끌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오랜 두려움에 잠겨있던 며칠이 지나고 저와 민준 씨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나무다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곳으로. 강가로 이어지는 길은 고요했고 바람에 섞인 새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희미한 햇살 아래 낡은 다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고통의 끝에 다다른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민준 씨의 손에는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 속 의문의 목소리가 찾으라고 했던 바로 그 편지. 그것은 다리, 기둥, 바로 아래 낡은 흙 속에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와 지하의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입술이 작게 떨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준,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 나는 당신이 계속 살아가길 바라며 스스로 떠난 거야. 당신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써. 그 사고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걸 봤는데 말할 틈이 없었어. 속죄하며 살지 마.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줘. 진심으로 평온하게. 저는 목이 메어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렸고 눈물이 떨어져 글씨 위로 번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용서의 말을 남겼고 어둠 속에서 더디게 빠져나온 것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리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편지를 휩쓸어 반짝이는 물결 속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아껴줘서 이제부터는 내 몫까지 살아갈게.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었지만 수십 년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지막하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이제 꿈에서 깼어. 이 광기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낸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일어나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수면에는 새로운 햇살이 반사되어 뒤늦은 해방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아는 정말로 편히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얀 옷의 그림자도 바람 속의 부름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온기만이 국화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찾지 않았고 한밤중에 향을 피우지도 죽은 이의 얼굴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가끔 직접 하얀 국화 화분을 다시 심었습니다. 꽃이 필 때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우리를 보며
웃어주는 방식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지울 수 없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주하면 부드러운 기억으로 변한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를 붙잡고 있으면 과거는 현재 속의 지옥이 된다는 것도요. 연말의 어느 오후 민준 씨와 저는 지아가 잠든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하얀 국화 다발을 내려놓고 향을 피운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와 서윤이 잘 살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그 여자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람은 때로 어둠을 지나야 빛을 볼 수 있나 봐.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밤속에 있었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평온하지만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용서가 때로는 사랑보다 강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악몽, 모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남은 것은 떠나간 이에 대한 존중과 평온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앞으로의 길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늦겨울, 저녁 노을이 작은 동네를 덮었고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평온은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돌아보고 용서하고 한번 부서졌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사랑할 때 오는 것일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노을빛이 마치 죽은 이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감사함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제때에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 장이 닫혔습니다. 과거는 이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눈앞에는 새벽이 지옥을 지나 빛을 찾아온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시면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